청년부와 삼기술학교의 공동체장을 맡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컴프라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공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현숙입니다라고 합니다. 농사에 관심 있고 마을 커뮤니티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할지 충남 공주시에서 퍼즐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보항제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권오상이라고 합니다.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코치의 정서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다? 자기 내면이다. 안전한 공간. 실험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생활이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청년 정책 컨퍼런스 청년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고 계시죠?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모더레이터 맡고 또 한 번 잠깐 연사를 맡은 이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실험실은요,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같이 주최한 행사이고요. 그리고 HBM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글로벌 청년 정책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청년 실험실 우리가 만드는 지역 우리가 만드는 미래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이 변화의 주체로 도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험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으로 마련됐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실험실인 랩 2050의 대표로 있는 제가 사회를 맡게 됐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2020 부산 청년 주간 행사하고 연계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산시하고 행안부가 같이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름도 어마어마한 유라시아 플랫폼이에요. 부산에 있습니다.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입구,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그리고 세계의 청년들이 같이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청년 우리가 만드는 지역, 이게 1부의 주제이고요. 충남 서천, 경남 남해, 경북 의성, 인천 서구, 충남 공주,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들이죠. 여기서 청년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는 4시부터 6시까지 청년 우리가 바꾸는 미래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한국, 일본, 스페인 세 개 나라의 청년들이 청년 커뮤니티 관련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미래의 디지털 기술 사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6시까지 꼭 자리 뜨지 않고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연사 세 분도 계신데 2부에서는 다 줌을 통해서 언택트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계신 지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행정안전부 그리고 부산 청년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서 컨퍼런스를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동주최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이재영 차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주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신 부산시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청년 실험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의 재도전과 지역 활력을 응원하고 공동체의 연대, 치유와 회복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이 정책 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을 올해부터 시행하였고 청년들이 겪는 주거,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조성, 청년공동체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활력센터 조성 사업을 부산시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마침 청년 실현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국내의 강연자분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현재 청년들의 실상을 생생히 접하고 공감하여 앞으로 시행될 청년 정책에 조그마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행사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차관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용기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분들의 이 공동체 사례, 경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천, 의성 이런 지역들, 남해, 인천 이런 지역들 이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낙후된 곳이 아닐까? 정말 힘든 곳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컨퍼런스 시작하기 직전에 여기 계신 5분하고 미리 얘기를 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를 5분이 지금부터 전해주실 텐데요. 5분 연달아서 나와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서천의 3기술학교 김혜진 공동체장 나와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쇼카 한국 펠로우이면서 팜프라 맡고 계신 유지황 대표님 나와서 말씀 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공 협동조합 이현숙 대표님 경북 의성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말씀을 주실 거고, 네 번째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조정훈 대표님, 다섯 번째는 공주의 퍼즐랩 권우상 대표님께서 각각 청년들의 활동 사례를 말씀을 주실 거고요. 각 연사들께서 먼저 나와서 10분 동안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한기술학교의 공동체장을 맡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다? 여기는 친구들의 그런 비전,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랑 나의 인생을 같이 동반해도 되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들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친구들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되게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웠다면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친구들, 공동체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지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생의 동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 한산에서 온 삼기술학교의 공동체장을 맡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삼기술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기술학교는 도시의 청년들이 이 작은 한산면 마을에 내려와서 전통기술의 마을의 기술과 그리고 본인의 도시의 기술을 교환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성장을 지원해주는 코칭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왜 삼기술학교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8년 동안 문화기획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1500년의 전통을 가진 한산모시의 한산모시 문화재 청년기획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내려오고 나서 여기 주민분들이 거의 2,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청년이 없다 보니까 그 거리를 거닐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여기 너희들 덕분에 활력이 도는 것 같아.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늘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과 그리고 생태 자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공간은 전통 명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1500년의 전통을 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른 도시의 청년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들 저희 팀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같이 이 공간에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삼기술학교는 작년 9월에 행정안전부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많은 도시 청년들이 왔다 갔습니다. 총 112명의 입학생들이 이 한산에서 한 달을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총 63명의 청년들이 이 한산에 정착을 하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공간에 이 한산에 정착을 하게 된 청년들이 본인의 섬기술을 가지고 본인의 프로젝트들을 실험해보고 그리고 팀 창업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15팀 정도가 한산에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빈집 공간을 재생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지도인데요. 한산은 빈집이 굉장히 오래된 빈집이 많아요. 이 빈집을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직접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빈 공간을 얻고 그 공간을 재생해서 저희들만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내려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살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서 저희는 마을이 캠퍼스다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총 14곳의 공간을 활용해서 빈집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도시에서 좀 지쳐있는 청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산에서 마음 붙이고 정 붙일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공동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비우고 그리고 배우고 채워나가는 그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마을에 계신 주민분들과도 또 상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교육을 좀 신경 써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삼기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본인의 삼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팀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함양해서 배울 수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워크숍들 그리고 많은 연사분들을 모시고 또 하는 그런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지원하는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 청년들이 내려와서 자기의 기술, 자기만의 기술을 또 공유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에 계신 명인분들께 전통 기술을 또 배우기도 하고요. 모시와 그리고 소곡주가 굉장히 맛있는데요. 여기는 68개의 농가들이 있습니다. 양조장이 있어서 여기에 계신 마을 명인분들께 직접 전통 기술을 배워서 본인의 기술과 접목해서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역할들도 하고 집도 저희가 직접 짓습니다. DIY에서 뚱땅뚱땅 건축 캠프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밥을 해 먹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의식주에 기반한 것들을 스스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여기 정착을 할 수 없었을 건데요.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청년들이 채워줄 수도 있고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상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실험들을 했었는데요. 저희의 경우 그 요가 기획자, 도시에서 요가 기획을 하던 친구가 상품을 직접 팔아보는 실험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모시 명인께 배워서 자기의 가방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 펀딩을 성공하는 그런 실험들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자체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됐지만, 이런 저희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도시의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코칭해주고 프로세스화 시켜서 저희 한산 캠퍼스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저희 판교 캠퍼스라고 해서 서천에 또 판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캠퍼스에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살이 대안을 저희가 실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착한 청년들 공동체들과 함께 그 올해 저희 목표로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자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역살이를 큐레이션해서 저희 같은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을 재생했던 걸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에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 청년들, 정착한 청년들이 테마별 한 달 살기 10가지를 준비를 해서 직접 운영자가 되어가지고 주도적이게 새로운 도시 청년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하반기 때는 58명의 새로운 도시 청년들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잘하는 게 또 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가지고 소곡주가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60% 이상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팔아보자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3기술학교 홈페이지에 추석에 소곡주 사가자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주민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팀기업가 정신을 좀 함양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서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주민분들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 그 롤모델은 사실 몬드라곤입니다. 스페인의 작은 마을 몬드라곤이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 MTA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몬드라곤처럼 학교, 사람도 우리가 키우고 기술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리고 자본과 정책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대한민국 디지털 넘버원 노마드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한산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년 쪽으로 가세요. 전 실험 쪽에 있을게요.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몇 개 단어가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서천을 한 10년 전에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저도 지금보다 조금 젊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했던 프로젝트가 그땐 장항 쪽에 폐역사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은 그게 시작은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나중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3기술학교도 지금 시작하고 잠깐 청년들이 와서 재밌는 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오래 지역의 변화로 지속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뭐 도와야 될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런 정책들 관련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그 정책을 하고 계신 기관이나 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걸
확인하고 아 그럼 이게 이 정책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반영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가 청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접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하고 싶은 청년들은 무슨 작은 실험이라도 돈이 안 드는 작은 실험이라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가서 건의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진입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는 제도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럼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작은 실험이고 아주 새로운 거라도 좀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네. 태도 이런 걸 네, 갖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시네요. 또 이 얘기도 딱 귀에 꽂혔는데 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이렇게 딱 어떤 영감을 가지고 중요한 물건을 하나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확 키우는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팀 기업가 정신은 좀 다른 건가요? 팀 기업가 정신은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을 알고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팀을 이루고선 팀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정신을 배우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한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이 팀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저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팀 기업가의 그런 정신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정신을 토대로 자기의 각자 역할을 통해서 이 팀이 잘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팀 기업가 정신을 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친구끼리도 동업하면은 다 친구 관계 깨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갈등 없이 잘 진행이 되나요? 사실 갈등은 있습니다. 네, 가장 MTA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들을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 있기 때문에 청년들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포용하면서 어떻게 팀으로 활동할 것인가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싸워도 그 자리에서 그 10시간이 되든 24시간이 되든 저희는 계속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싸웠다가 해결한 그런 추억이 좀 있으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한번 그런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의 문제, 감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왜 넌 그렇게 받아들여? 너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난 이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힘듦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워크숍 때 정말 재밌었어요.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하면서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갈라서자 이건 아니고. 아예 그런 건 없고요. 네, 같이 계속 그런 건 하기로. 없고요. 제가 대표로 얘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데 또 한 가지 저한테 이렇게 딱 꽂혔던 단어는 3기술이었거든요. 그 네. 기술도 생각해보면 우리 반도체 기술,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런 거를 보통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되게 단어가 엄청 저희 인생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사실 저는 도시에 있을 때 무조건 서비스를 받아서 아니면 제가 돈 주고 사거나 그리고 집에서 직접 뭔가 밥을 제대로 한 상을 차려서 먹어본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도시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사는데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식주에 기반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전통 기술을 가지신 장인분들의 그 지혜, 삶의 지혜와 그리고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얻는 자립심 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함양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도 하고 이 기술들을 배우고 서로 나누면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이제 3기술 학교라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이렇게 저희가 또 그 뜻을 가지고 만들기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 한산이면은 뭐 아까도 나왔지만 소곡주도 있고 네. 모시도 있고 되게 특산품이 많은 데잖아요. 거기 원래 삼기술이 많이 있는 데 아닌가요? 지역 그렇습니다. 분들하고도 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어떠세요? 그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소곡주가 1500년의 역사도 갖고 있고 모시도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오래된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손님분들이 직접 오셔서 사가세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유입이 떨어져서 그 매출이 많이 떨어지셔서 저희가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 또 온라인 밀레니얼 세대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토대로 이 소곡주를 한번 팔아보자. 청년 여러분, 소곡주 정말 맛있어요. 추석 때 꼭 소곡주를 차례상에 한번 올려보아요. 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건 뭐 하나의 프로젝트고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돌봄 강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소곡주를 그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나요? 원래 네. 술은 온라인 판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 인증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곡주 전에 저도 서천에서 프로젝트 할 때 소곡주를 좀 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병에 주셔가지고 네. 이거 마시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이렇게 따라서 원래는 혼자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자라는 의미에서 병이 이렇게 큽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하반기 학생들이 왔는데 어제 사실 저녁에 그 소복주 대병을 한 10명, 12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먹었는데 다 같이 먹으니까 금방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저희 서천은 한산에 놀러 오시면 다 같이 저희 청년들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3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팀 기업가 정신이라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네. 그걸 무기로 지역에 가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지혜를 또 배워서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교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혁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혜진 이 대표님. 사실은 공동체장이라고 공동체장. 불리는데요. 네, 김혜진 네. 공동체장님.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공동체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판프라 유지왕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달라고. 인간으로서 저는 이해할 수 있고 저에게 공동체는 자기 내면이다. 사회를 보는 관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누군가하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서 잘 유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으로서 나를 철저히 잘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한 명의 또 인간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볼 때도 내가 이곳에 좀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남 남해의 판프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판프라 유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남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혹은 제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네, 사실 그 이번에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판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제가 이 판프라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지황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타지 존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판타지 존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이 남해라는 곳 그리고 판프라라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좋아하고 되게 자연을 좋아하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기서 어떤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딱 그림만 봐도 되게 아름다운 경남 남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매일 아침 이제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요. 그리고 그 맑은 냇가가 있는 냇가를 보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이런 풍경을 보고
제 직장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점심 때 모여서 뭐 미팅을 하고 아니면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집 짓기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면 이 논두렁을 달리면서 매일 조깅을 합니다. 혹은 이제 바닷길을 달리거나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요즘 잠이 드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만드는데 저는 딱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제가 생각보다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 이 불평등 혹은 불균형에 대해서 좀 인지를 했던 거는 제가 첫 배낭여행을 이집트로 갔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차 밑에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왜 저들은 저런 환경에 살지 혹은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막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동시에 저는 그러면 지금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나라는 대한 생각을 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제 삶이 좀 투영되는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거치면서 꽤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는 게 제도가 너무 안 맞아서 맨날 이제 학교를 늦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한테는 계속해서 뭐랄까요 이제 문제아로서 이제 지적을 받게 되고 그 문제아로 계속 낙인이 찍히면서 이제 거의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생각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 아이들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들한테는 좀 더 이 사회의 어떤 어른이 돼가는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삶을 혹은 나은 어떤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먹을 것을 길러낼 수 있는 식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몽골, 뭐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빈민가들을 다니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식주학이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20대 초반에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기술을 좀 익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첫 농사를 딱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빌린 땅에서 나가게 됩니다. 땅 주인분이 그 땅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한국을 한 6개월 정도를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도 그 기반이 없이 시작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세계 천년농부들은 어떻게 어떤 자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2년을 이제 세계 여러 농장과 뭐 기관들을 다니면서 쫓아다니게 되고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그 많은 어떤 과정 속에서 느꼈던 부분은 제가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거는 어쩌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여기 이 사회에 태어났고 그 이집트 아이들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을 뿐이고 그 사회를 먼저 만들었던 세대가 얼마나 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지 아닌지가 저한테 이제 놓여진 환경이고 그 환경을 접했을 때 앞으로 다른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또 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 여정에서 하게 되고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계속 이 농사를 짓고 혹은 식주학이란 걸 좀 저 나름대로 기술이나 아닌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촌에는 살고 싶은데 주거는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촌라이프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6평 이동식 주택을 짓자. 그래서 쫓겨나도 집을 좀 들고 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코부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한 1년의 시간 동안 집을 한 채 지으면서 기술을 익히고 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집을 짓고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 혹은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나와요. 거기서 나도 이런 집에 살면서 내 촌 라이프를 좀 실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하나씩 키워드를 뽑으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 이야기에서 느꼈던 거는, 이 청년들이 이 지역으로 내려올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건 수익 모델, 기술 자리, 완충지, 공동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 팜프라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팜프라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팜프라는 팀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 이제 청년과 지역, 도시랑 지역의 어떤 기획을 하고 그 사이에 연결하고 통역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팜프라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팜프라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 건지, 혹은 지역하고 교류할 때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하고는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지역 자원을 보존하고 이거를 또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결국 그 고민들을 해오면서 올해 딱 3년 차가 되는데, 거기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일상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이 어쩌면 사라질 수 있겠다 고령화가 되면서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동시에 이 자연에서 산다는 건 끊임없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농작물이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도시보다 지역에 살면서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지역이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 지구 혹은 기후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에너지 자립형 청년 마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좀 더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작은 마을이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에너지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팜프레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평소에 활동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또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남해군도 가서 오셨군요. 그 아름다운 경치 저도 네. 봤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20만 명이던 남해군이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도 또 이제 목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역시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균형, 불평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지체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좀 해결이 됐나요? 그래도 그동안 청년이라는 이슈나 청년 농부라는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화두가 되면서 그래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10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온몸으로 본 것 같은데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역의 행정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되게 같은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어른들도 이 청년들이 없으면서 내 고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청년들이 오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또 그걸 느끼고 계신가요? 네. 남해군에서 활동 중이십니까? 네, 그래서 남해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청년 조례를 같이 만들고, 청년 정책도 만들고, 청년과도 생기고, 이제 그런 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흐름들, 좀 많이 만들어졌죠. 지방 행정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네. 포용적이 됐군요. 네. 제도적으로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더 이 유지영 대표님 같이 특별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 10년을 이렇게 참으면서 기다릴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네, 그분들도 다 좀 다양성을 누리려면 어떤 제도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일단 사실은 교육적인 문제가 좀 큰데, 그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일단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결국 청년들이 왔을 때 공간이든 자본이든 다 없잖아요. 그게 기존에 나고 자랐던 청년이든 아니면 들어왔던 청년이든, 결국 그 친구들이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 단계에 있고 결국 공유재산이나 공유지가 되게 군이 가진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그 공간들을 그 세대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군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행정이라는 곳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청년 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건 제도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사실 저희 같은 팀들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유지나 뭐 그런 자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제가 남해군에 가서 사실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군청에 가서 이렇게 딱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딱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그리고 젊은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질문하고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좀 잘 반영되도록 오히려 공무원 사회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네, 거죠. 그렇고요. 또 지자체 단체장님한테 또 이제 가끔씩 뵙는데 너무 자주 뭐랄까요, 인사?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것들도 좀 힘든 경우가 있죠. 몇 년을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포지션을 가버리시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역의 행정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들 뭐 저희 이장님도 그렇지만 다들 아는 사이시라 가지고 훨씬 더 좀 유대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공유 자산을 청년들이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혹시 기존에 계시던 군에 계시던 다른 세대 어르신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사실 읍이나 이런 중심 시가지에서는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외곽에 있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3개씩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왜냐하면 한번 인프라가 무너지면 거기에 들어간 수백억의 어떤 예산들이 다 사라지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하세요. 그걸 되게 필요하고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뭐 뉴딜 사업이나 이런 거 신청해서 청년들 올 수 있게끔, 혹은 자기 자녀들이라도 올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되게 그런 부분은 좀 읍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유연하게 저희가 활동하는 것도 그쪽이니까. 그렇고 저희 이장님도 지금 50대 초반이신데 사실 10년 뒤에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항상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공감대가 생기다 보니까 뭐 다른 세대가 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10년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이게 좀 배타적인, 너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서 훨씬 고령화되시고, 그리고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이 좀 생긴 상황이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혁신은 정말 열악한 변방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연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가 되게 어렵지만 은연중에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항상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꺼내셨는데 지금 컨퍼런스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 관심 있는 키워드 선택하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사업 하시는데 저거 뭐 몇 년 지나서 지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걸 크게 볼 것이냐 좀 작게 볼 것이냐인데, 결국은 저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걸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자연을 매개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생산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 특히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해버리면 그 생계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에 살 때보다 내가 더 지금 자연을 좀 이야기하고 지켜야 되고 그 책임도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제가 계속 살고 싶은데 원래 150명이 살던 마을에 3명, 4명이 살면 마을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누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대거 이주를 하지 않는 이상. 또 그러는 거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같이 만드는 데 참여하고 하게 됐고, 결국 저는 그 자연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고민했고 거기서 뭔가 배움을 얻고 싶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 지금 수익 모델을 다시 체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팜프라가 3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무수히 많은 수익 모델을 해봤고, 그 중에 수익률이 좋고 우리도 재밌어하는 한 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아예 사업성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공공활동을 같이 하는 형태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작게 미시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재정적으로 좀 지속 가능해야 돼, 또는 뭐 우리 집이 좀 재정적으로 가정이 지속 가능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크게 우리 지역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속이 안 될 것 같아. 인구가 너무 빠져나가니까. 또는 더 크게 우리 지구가 지금 네. 사실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마음을 모으면 뭔가 이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고민하는 건 결국 저는 이제 석유 에너지를 좀 줄이고 어떻게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이걸 도시의 큰 규모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희 마을에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30명만이라도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주거나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큰 사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30명이 하고 있는 이 실험이 5천만 명이 하고 나중에 80억이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럴 수 있겠죠. 기반이 되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왕 대표님 말씀 들었고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공의 이현숙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여가 들어가고 기술의 기 구역은 이현숙인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공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제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여기공을 만들었던 5명의 비빌 언덕이었으면 좋겠다. 이 여기공 협동조합이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살아갈 때 조금 안전하게 여기에서 쉬어갈 수도 있고 무언가를 시도해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공 협동조합의 대표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공 무모하고 아름답게 새로운 기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의 활동과 의성에 어떻게 내려가게 됐는지, 그리고 의성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공 협동조합은 저희가 여기 일러스트를 보면 여성들이 막 용접도 하고 있고 뭔가 전동드릴도 들고 있고 직조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기술 안에서도 이런 일상에 필요한 기술들을 여성들이 배우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한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삶에서 지속 가능하게 기술을 좀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는 여성과 아까 얘기 드렸던 기술 그리고 생태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술 교육을 메인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조금 내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자리에 갔었는데, 그런 곳들에서 너네 젊은 여자아이들이 이거 배워도 괜찮겠어? 뭐 시집가면 남편이 해줄 텐데, 혹은 너 얼굴 다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기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기도 하고 사실 삶에 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전에는 이걸 내가 할 생각은 못했고
뭐 정말 아버지나 혹은 어떤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전통들이 용접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너무나 이제 50대 중년 남성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문화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옆에 우리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진 기술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공이 여성과 기술을 연결하는 장이라는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기술 교육인데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고치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이제 집을 고치고 또 집을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주택 수리 기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네, 가장 기본적인 수공구, 전동공구. 사실 여성들은 어려운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 하기보다는 정말 일상에 필요한 수공구, 그러니까 망치라도 하나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혹은 전동드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커튼을 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저희가 봤어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고민했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구들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다른 것들이 어떻게 일을 일부러 벌린 건 아니고 기술 교육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 문화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문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성들에게 기회의 장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존의 기술을 배울 때 좀 불편했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기술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자 이거 써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 문화 관련한 콘텐츠 제작과 그리고 연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실제 여성 기술자들이 없진 않을 텐데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에 계실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정말 궁금해서 시작했던 그리고라고 하는 여성 기술자들을 인터뷰한 잡지도 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고 함께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무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의성에 내려가는 프로젝트를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무모하고 아름답게라는 게 이제 저희 슬로건인데요. 이 슬로건에서 따온 무모하고 아름다운 여기공과 의성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의성에 어떻게 처음 내려가게 되었냐면요. 서울시에 있는 넥스트로컬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의 프로젝트 쭉 일정인데요. 넥스트로컬 시작으로 9월에 시작을 해서 지역 조사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도 만나고 또 저희가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살방이라고 하는 목조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의성이었을까?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여성과 기술을 연결한다고 하는 여기공이 왜 의성을 택했을까라고 하면 사실 첫 번째는 의성이 제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역으로 이제 서울에서 지내다가 지역으로 내려가고 싶은 고민을 했는데 이때 어떤 것들이 저에게 되게 중요했었냐면 의성군이라고 하는 제 고향에 내려가도 젊은 여성들이 내려간다면 어려울 텐데 다른 타지로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여기에서부터 해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의성을 택하게 되었고 또 우연히 넥스트로컬 지원 사업 안에 의성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우연이다. 어떻게 넥스트로컬 우리가 의성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려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이제 이 넥스트로컬을 진행하던 과정 안에서 저희가 의성군청과 만나면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었던 계장님이 계신데 그분과의 대화라던가 의성군의 행정과의 만남이 저희는 굉장히 유쾌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의성군은 지금 청년들이 내려오길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여성 문제라던가 지역 주민과 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행정과의 만남도 굉장히 반가워서 의성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정말
저희한테 궁금했었던 건 그러면 정말 의성군에 있는 여성들이 이걸 궁금해할까였어요. 궁금해할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까? 전동드릴을 배우고 싶어 할까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역 여성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간담회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의성군에 있는 여성 커뮤니티 회장님 한 분이랑 농부님 한 분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 실제 배우고 싶으세요라고 했더니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대부분 뭐 요리나 공예나 이런 거밖에 없고 한 번도 집수리라던가 용접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한 이걸 하려고 해도 자꾸 눈치가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안 해왔으니까 자꾸 혼날까봐 걱정돼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정말 여기 보면 난 이거 배울 수 있으면 당장 지금 내 창문부터 너무 고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세미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여기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셨는데 전동 드릴을 너무 빨리 배우시는 거예요. 기존에 그런 살림하던 거나 농사하던 습관이 있으셔서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전동 드릴 수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서 의성군에 있는 여성들도 공구를 집수리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의성에서 조그만한 집을 하나 지어보자라고 해서 살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살방 프로젝트는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서울에서 저희 집수리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만나서 함께 짓게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프로젝트 살방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역 여성과 기술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뭐 용접이나 집짓기나 목공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서울에서 저희에게 집수리를 배웠던 여성들에게는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살이를 궁금해하는 여성들이 꽤 많은데요. 늘 조금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왜 두렵냐 하면 뭔가 시선에 대한 부담스러움, 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이런 질문을 저도 아직도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데 가서 전동드릴을 하고 있으면 되게 멋지다. 너 뭐 하는데 이런 걸 배우고 있지? 이런 재미있는 일을 오히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저희는 연결의 고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저희는 지역에 새로운 기술 문화, 그러니까 여성들도 기술을 할 수 있네, 그리고 안전한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네, 이런 식의 새로운 기술 문화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의성군에서 조금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은 여성들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전한 약속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뭔가 새로운 낯설지만 어떤 익숙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여성들에게나 저희에게 비빌 언덕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쉬운 언어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서울의 여성들도 올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문턱이 낮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투름을 인정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지역에서 너무 새롭지만 오히려 그 새로움을 계기로 재미있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신 거네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고향에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고향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많던가요? 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의성군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특히 저희 집은 정말 시골인데 저는 정말 도시를 꿈꿨던 학생이었고 의성에서 도시로 가고 싶다. 네, 그런 도시의 교통방송을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지역이 조금 저한테는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이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나서 의성에 가니까
맞다. 의성 노을이 되게 예뻤었지. 맞다. 우리 의성 황토흙에 이 좋은 기후에 농사 짓기 얼마나 좋은 곳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의성에 얼마 전에 갔었어요. 경남 남해군도 그랬지만 의성군도 거기 의성이 지금 전국에서 지방 소멸 거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1위 지역이죠. 네, 1위 맞아요. 소멸 가능성 가장 높은 지역. 그래서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 위기감을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여기공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낯설잖아요. 여자애들이 이런 걸 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참에 그래 이걸로 우리 한번 새로운 거 해보자. 그런 지역 주민들과의 오히려 새로운 재미있는 일들이 위기감 때문에 또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남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지방 소멸된다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위기감 때문에 더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공에 사실 더 주목을 받는 거는 여성들과 기술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단어를 조합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보통은 근데 우리가 여성의 권리를 이제 신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럼 여성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글로벌 기업에 가서 이렇게 전문가로 살아야지 이런 상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르치는 전동드릴 기술 같은 것은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성들에게 의미가 많이 있나요? 여성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때요? 저는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봤을 때 여성들에게 다양한 인파워먼트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일상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파워먼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기술을 했을 때 제가 일상에서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넘는 경험이 저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굉장히 짜릿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는 경험을 일상에서 했을 때 오히려 나와 내 주변 공간에서부터 안전함과 어떤 용기가 생기고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기술이 굉장히 좋은 인파워먼트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기술이라도 네. 그러니까 선을 한번 넘어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아까 그 키워드로 권한 부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청년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권한 부여? 이게 어떤 아마 이제 저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소수자라고 했을 때 무언가 복지나 정책들이 늘 수혜의 대상으로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권한부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역할을 찾아주고 적절한 몫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걸 모두가 우리 다 잘할 거야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대신 너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면 돼라는 것이 이제 권한부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한 개인도 자신의 역량을 알 수 있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나 역량 있는 여성들이 청년들이 있었어. 서로 상호작용으로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권한부여는 개인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성장에 좋은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지원해 드릴까요?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하세요. 또는 이 결정을 하세요. 라는 어떤 그런 포지션, 네. 권한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권한 부여라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게 더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권한을 받았을 때 부연하자면 권한을 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실패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권한부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 모든 것을 해봐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역량을 한번 실험해보고 자신의 이제 숨의 길이라고 하죠. 그걸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주세요. 혹은 모든 걸 다 받을게요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 공동체에서는 또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공동체가 감당 못하는데 또 막 너무 많은 거를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그런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현숙 대표님은 좀 특별한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의지가 있고 서울에 와서 또 뭐 활동도 했었고 근데 이제 보통의 지역의 여성 청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지역에서
비슷하게 너무 나는 이 면 단위, 리 단위가 싫어서 나는 옆 도시로 갔어. 그런 분들이 원래 태어났던 그 고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걸 구현하고 싶은 보통의 여성 청년이라면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사실 동네에서 하는 차 모임 이런 것들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저희도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끼리 시작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어떤 큰 지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재밌게 노는 거는 늘 모든 분들이 클래식하게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차 한잔하고 우리 이거 해볼까?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한 안전한 공동체가 있는 게 정말 저희도 너무 평범하게 출발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냥 지역에서 잘 살고 싶어서 출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재미있는 일들을 좀 일상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여성 청년 여러분, 고향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안전한 공동체를 일단 만들어서 재미있게 지내면서 선을 조금 넘는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현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조정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독립되는 분위기. 조정훈입니다. 다 던지면서 막 이렇게 뛰어들고. 실험실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해갈지를 계속 테스트 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 공간? 실험 공간이라는 건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걸 계속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신나는 공간이죠.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검암에 위치한 쉐어하우스 기반의 마을 커뮤니티 우리 동네 사람들의 조정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커뮤니티는 관계 맺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커뮤니티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커뮤니티의 진화라는 이야기는 관계 맺는 방식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동사는 그 관계 맺는 방식을 점점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신뢰도가 높아져 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지만 함께 일을 하고요. 문화센터가 아니지만 함께 배우고 놀고요. 그리고 모두가 쉐어하우스의 세입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주인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의 이념이나 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자유와 행복이라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 개인은 점점 소외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로워지고 사회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과도한 소비와 팽창에 의해서 점점 자연환경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죠. 혹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꿀까라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개개인들이 그 사회 문제를 얼만큼 신경 쓸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한 개인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것은 한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또 지구 환경이라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보면 한 개인이 다른 삶을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쩌면 사회와 자연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한 개인이 더 잘 사는 빠른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느냐, 지구 환경의 생명들을 대하느냐, 이런 관점의 회복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하나의 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우동사의 사례를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시작은 그 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동료를 확보하는 거, 자원을 확보하는 거. 네, 우동사가 생겨난 지는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처음에 6명의 귀촌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쉐어하우스를 시작했는데요.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약 50명이 되는 마을 커뮤니티, 느슨한 커뮤니티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동사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생활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단순히 주거 비용을 낮춘 게 아니고요. 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나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기의 배움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마을 커뮤니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거 비용과 생활 비용이 낮춰지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 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꽤나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그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돈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건데요. 그걸 돈을 구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는 게 우동사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새로운 실험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이제 40여 명의 주인장들이 출자를 100만 원씩 출자해서 만든 커뮤니티 카페가 있고요. 그게 카페 50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기웃기웃 협동조합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도 물론 있긴 한데요.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험장입니다. 네,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펍을 만들어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여기서도 무수히 많은 만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동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쉐어하우스를 점점 자산화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제 전세로 시작을 했었다가 2년이 지나면서 집을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계속 가꾸고 싶어서 은행 대출과 이제 사람들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되면서 약 30명 정도가 지낼 수 있는 6채 정도의 집을 계속 구입하고 있고요. 이게 요즘 이제 몇 년 사이에 나온 언어로는 시민 자산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실험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동사에 살았던 한 개인, 한 친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우동사에 살면서 이렇게 우동사를 표현하고 싶다고요. 개인은 소박하지만 우리는 풍요롭다. 그 친구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개인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되 그게 가난하거나 빈곤하지 않은, 이게 지구 환경도 더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동사에 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너희는 안 싸우니? 이거든요. 네, 사실 실제 엄청 싸웁니다. 네, 드러내놓고 싸우기도 하고요. 속으로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나가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했다면 아마 오늘의 이 자리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 갈등을 단순히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싸우지 않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왜 싸우게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싸우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의견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체화가 된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동사는 그런 걸 계속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기 3년 정도 무수히 많이 싸웠습니다. 싸워서 막 나가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많았고 펍을 하면서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애정 커뮤니티라고 일본의 한 이제 이런 부분을 깊게 연구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알게 돼서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가족 같은 커뮤니티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참고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소통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간관계란이라든지 진정한 이야기 나눔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올해 겨울부터는 이제 바냐스쿨이라는 이름으로 20대 청년들이 우동사에 와서 1년 정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동사에서는 사실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개개인들의 이제 프로젝트들인데요. 마치 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주로 관여하고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는 보름도 프로젝트입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면 보름도라는 섬이 있어요. 주민들은 약 200명 정도 살고 계시고요. 갯벌이 무척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기 역시도 인구 소멸 지역에 이제 포함되죠. 섬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전에 저희가 작은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부터 불멍이라는 이름의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이 불멍 캠프는 원래 동아시아 캠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알고 지냈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친구들을 5월에 초청해서 동아시아 캠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한국에서 한 100여 명의 친구들이 참여해서 불멍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우동사의 야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는 10월 중순에 불멍 캠프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요, 유라시아 학당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연히 4년 전에 이병한 씨라는 분의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을 알게 됐고요. 그 책을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주로 세상을 서구적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쪽에 이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과 동아시아 주변국들하고 관계가 다 하나같이 나쁘구나, 감정이 안 좋구나, 이런 게 좀 신기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친구들과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을 매주 스터디하면서 여름, 겨울 이제 동아시아 곳곳을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꿈을 꾸게 됐던 게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지점들에 학사를 하나 열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거기서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의 감각,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세상을 읽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감각을 익혀나가는 그런 학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주학사 프로젝트고요.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게 되긴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 만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그 한국 청년들이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혀서 우리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동사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동사는 이제 아직 작은 커뮤니티고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모델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따라 배우기 좋은 모델이 된다면 언젠가는 이 전 세계로 한국으로 이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에 비해서 사색적이고 좀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사색적이고 차분한 발표, 또 이제 다른 분위기에서 잘 들었는데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근데 운영하시는 게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연구소나 대학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제 분위기가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쉐어하우스고 대체로의 일상들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밥 해먹고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캠퍼스의 느낌의 자유로움들로 많은 이제 각자의 색깔에 맞는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개인은 검소하지만 우리는 풍요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은 쉬운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검소하게 살아가기가 오히려 훨씬 어려운 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좀 특별한 분들이 공동체에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네, 그 검소하다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제 빈곤하거나 가난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 정작 필요한 물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돈으로 계속 구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계속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건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기보다 불안감이 꽤나 큰 것 같습니다. 남과의 비교라든지. 근데 이건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기후 변화 위기도 그렇고요.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라든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부분보다도 한 개개인의 그런 욕망들이 어떻게 검소해지면서도 빈곤해지지 않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근데 영혼이라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래야 이제 이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젊은 분들한테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대조적인 생각이시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지속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모델은 그러면 무엇일까? 네. 어느 한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검소하다라는 말이 주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 이 지구가 버텨낼 수 없다는 어떤 능동적인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저는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또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일하시면서 이런 부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예, 저희들은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30대들이 주축인 커뮤니티인데요. 대체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합류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여전히 이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다가 점점점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조금 더 빨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개인을 그 일을 하는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기본소득도 이제 실현시키게 될 테고 한 개인의 자존감도 높여져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이 보장되고 좀 보편적으로 복지가 좀 두터워지면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놔야지 이런 생각을 덜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기본소득이 꼭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금의 뭐 흐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구성원들을 응원하고 구성원들이 다시 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동사에서 예컨대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됐어요, 사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우동사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실험,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보편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삶은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분들, 조금 깨어있는 분들이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형태를 따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저희가 이제 확산하고 싶은 거는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어떤 관점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서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일자리라든지 삼터라든지 이런 데서 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위 사회적 비용,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이제 비용은 떨어지고 사회적 자본은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동사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쉐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넓히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조사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자본,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의 신뢰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싶다. 예, 맞습니다. 그것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불안하지 않는 사회 환경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불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좀 밀쳐내고 싶을 때 그걸 그냥 분위기상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그 건강하지 않은 어떤 상태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부분을 주변에서 함께 봐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런 건 네. 사회적 자본이라는 부분도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이거 제가 흥미 있는 거라서 유라시아 공동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대한 아주 소박한 삶인데 거대한 생각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또 마침 유라시아 플랫폼이네요. 유라시아의 대륙의 입구라고 부산이라서.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뭐 유럽 공동체를 보면은 어쨌든 그게 가능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뭐 19세기에 교류를 하고 문화예술가들이 국경을 넘어가면서 같이 서로 간에 혁명도 참여를 하고 어떤 때는 공연도 같이 하고 이런 교류가 있었는데 이쪽 아시아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들은 사실 서양의 이제 근대 유산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근데 반면에 동아시아의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는 관계가 사실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은 이 나라들을 사실 감정이 안 좋은 그 부분을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을 이제 함께 계속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장벽이 쳐져 있는 심리적 장벽이 쳐져 있는 곳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 머리로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건 계속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늘어나는 건 정치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때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천의 아주 작은 쉐어하우스에서 몇 분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면서 신뢰를 쌓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유라시아의 전체의 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까지도 한번 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대한 상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글로벌 컨퍼런스인데 글로벌 컨퍼런스 취지에 맞게 또 국제 교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서 굉장히 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권호상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시에서 그 흐름이라든지 마을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공동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공동체라고 묶여있는 그 윤곽선이 언제든지 또 흐트러질 수도 있고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랑 일을 하다 보면 그 목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상상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서 저는 공동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서 봉황제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으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네.
공주의 마을 스테이 재민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주에 큰 연고는 없고요. 처가가 공주입니다. 그래서 공주로 어쩌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5년 동안 관광을 주제로 하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사례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있거나 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집을 딱 보고 계약을 하고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하루 정도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기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0년 된 집이고요. 공주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는 좋은 주거 지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구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은 이제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일도 붙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이뻐 보이는데 이런 것들 좀 너무 옛날 거라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방은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손님을 받고 게스트하우스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를 한번 둘러보니까 요 집이 예뻐서 왔는데 이 동네는 사실은 그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슈퍼도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공주분들은 여기를 그냥 오래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사실 여기서 성장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도시로 이주를 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행자들이 모이는 어떤 집이나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먼저 와 있는 다른 여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면은 원래는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사람이 좀 많으면은 저녁 때까지도 해. 저기를 가려면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옆집에 카페 하는 애한테 얘기를 하면은 걔가 찝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게 저렴해.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먼저 온 여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주 구도심에서의 포지션을 좀 먼저 와 있는 여행자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총체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공주의 원도심인데요. 예쁘죠? 예쁘지 않나요? 네. 근데 공주 주민들도 이 동네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저 산이 봉황산이라는 산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 이름에 봉황산 별로 없습니다. 봉황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청와대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에 있는데 동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국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유럽이나 일본의 소도시와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제 여기를 제 삶의 터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 사실은 일제강점기 초반에 충남도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몰랐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근대문화유산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옛날 읍사무소 예쁘게 생긴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930년에 지어진 교회 건물인데 여기에 무려 유관순이 다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를 봤더니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외지인들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약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기 보면은 명절에 들어오는 사과 받침대를 놓고 밑에다가 제목을 써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모를까봐. 그래가지고 보시면 사과꽃이라고 작품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업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예를 들면 그 관광객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주민들께서 스스로 관광객이 외부인이 우리 동네를 들락거리는 것을 인정하시고 약간 원초적인 공공미술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투어를 하고요. 근데 갑자기 기사에 났습니다. 기사를 내면서 기자분이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여기를 마을 호텔의 기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마을 호텔이라는 모델을 공주에서 실현해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고요. 와서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손님들 모시고 돌아다니다가 동네에 있는 건물들 이야기 해드리고 하니까 투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호텔이 네가 하는 비즈니스를 마을 호텔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셔서 저는 마을 호텔이라는 일을 하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운영하고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저는 점 하나로 들어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면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관광 쪽에서는 보통 숙소는 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숙소 하나에 왔는데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라는 거는 점이 면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관광업계에서는 재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영업한 지 한 달 만에 재방문이 일어났고요.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다들 어려우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먼저 오셨던 분들 소개나 다시 찾는 분들 때문에 조금 덜 피해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저희 집의 숙박비를 제외하고 동네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방 4-5개짜리 숙소가 2-3개만 더 생겨도 옛날에 없어진 식당도 하나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마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나와바리, 에어리어는 제가 생각하는 마을이라는 지역은 걸어서 한 5분 거리, 반경 200-300m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제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혹은 어떤 분하고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들이 다시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그런 정도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식당들이나 카페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방문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200-300m 반경에 있는 다른 업장들은 제가 균일한 밀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 측면에서는 편하게 도보 여행이 가능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위쪽에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축척이 있잖아요. 저 축척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 편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가 대도시에 있으면은 빈 공간이 없어요. 근데 지방도시에 와보니까 분명히 제가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누가 채워주면 좋겠는데 안 채워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고 어디서 좀 데리고 오고 혹은 성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저희가 대도시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기회가 발견이 됐을 때 한 6개월 지나서 가보면 분명히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누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사업 기회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와서 멋지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소도시에 가게 되면은 저것을 발견을 하는 사람도 나뿐이고 어떻게 보면 역량은 좀 떨어져도 내가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소도시의 생존법이라는 것은 발견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방 소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기 위한 혹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한 분들을 위한 지역 탐구 프로세스를 정리해 놨는데 뭐 내용은 이제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이걸 정리를 한 것은 뭐냐.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그 멤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사람은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역에 적응했는지를 모듈화 시켜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만 있으면 서로 경쟁자가 되고 작은 파일을 나눠 먹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쭉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작은 성공 사례가 생기고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 전체의 영향권이나 전체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영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내려온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스테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하나의 건물에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식당이나 카페들이 하나의 운영 체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의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 보고 카페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이는 그런 가게들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거 갖고 돈이 되겠느냐? 네, 짧게 말씀드리면 호텔 비즈니스에서는 객실이 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객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이 좋아지면 저의 객실이 잘 팔리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선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마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을시대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요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역에 있으면 모든 그 상업을 하는 업장들이 동일한 서비스 퀄리티를 갖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을 저희 회사에서 채워주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제가 처음에 숙소 하나를 하겠다고 공주라는 지역에 내려왔는데 숙소에서만 멈췄다면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이는 문제 상황이나 혹은 제가 더 일을 하기에 편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미래 약간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공주 원도심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마을 연수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외곽에 있는 어떤 연수원을 잡아서 숙박과 교육과 식사를 다 받는 것들을 마을 안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지금 한 1년 정도 후에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쭉 넘어갈 텐데 저희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스테이 컨시어지 안내소는 동네 책방 안에다가 샵인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 안의 매력은 스스로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는 아주 점잖은 도시인데 1년에 한 번 모든 시민이 파티피플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백제문화제라는 60년 넘은 축제인데요. 이 그림에서 한번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것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 안내요원이 있거나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 시기가 되면 축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공주 시민들은 항상 앉는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매력으로 보이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늘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기회 찾으실 때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문화나 또 주민들의 행동 양식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퍼즐랩이시잖아요, 우선. 네. 좀 그게 궁금했는데, 퍼즐 만드는 회사 같은 느낌 드는데. 예. 퍼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하나의 퍼즐이고요. 그다음 어떤 그림을 만들 때 각각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퍼즐랩이라고 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지역에서 사람이나 혹은 자원들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스스로 하나의 퍼즐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그림이 확장도 되고 그렇게 완성을 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퍼즐 찾으신 것 중에 공주다움, 파티 피플 되는 뭐 네네. 그것도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이신 건가요? 저희가 스스로 이제 그 퍼즐 조각의 하나가 되어야죠. 그것은 그렇군요. 주민들이 수십 년간 만들어 오신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이질감 없이 거기 녹아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발견을 하나요? 저는 이제 저도 그 특별한 권 대표님이 특별한 분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방의 도시에 이렇게 많이 다니지만 딱 갔을 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는 여기만 있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딱 보이지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이제 사실은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다, 여러 지역을 다녔다 말씀드렸는데 항상 가서 이제 좀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관찰을 하다가 뭔가가 좀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띄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 띄면 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나는 분들이나 지역민들한테 계속 여쭤보면서 제가 볼 때 이거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면 저 나름대로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고 새로 이제 방문하시거나 또 이주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말이야, 내가 봤더니 이런 것 같아. 현재까지 내가 확보한 데이터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도 한번 너만의 재밌는 점을 찾아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스테이도 그 결과물인가요? 실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체계가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뭔진 모르지만 저 사람이 가끔가다 손님을 소개해 주는구나. 우리 집에 손님을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스테이 체계를 통해서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가상의 그런 운영체계나 마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지역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연구가 지금 있으시다고 아까 실토를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게 어쨌든 가서 막 사업을 하시고, 가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은 기존에도 이게 없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뭐 스테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좀 충돌이나 불편함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숙소를 처음 운영하게 됐던 공주 원도심에는 저희가 집 수리를 이제 시작을 할 때도 주변에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는 주거 지역이지 관광지, 예를 들면 공산성 앞에 가서 장사를 해야지 여기서 되겠니? 이제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생활 양식이나 골목길에 있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실험이 현재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도 다 이렇게 좀 지지하는 마음이시고요, 지금은.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좋다. 이 지역이 사실은 60, 70년대는 주변 지역에서 하숙으로 많이 왔던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 곳인데 예전에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좋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해주십니다. 그렇죠. 공주가 한때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뭐 그 다른 세대 어르신들하고는 잘 지내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혹시 그 공주도 도시니까 공주에 원래 살던 청년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40대도 잘 없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요 이제 관광업으로 보이시지만 주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은 테마형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클럽이나 글쓰기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원래 공주에 거주하시고 계시던 청년들이 계속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 있지만 공주에서는 오늘 또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굿즈를 만드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다 참여하시게 하면서 같이 성장한다면 문제가 별로 많이 생기진 않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 부분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지자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대도시나 서울 청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형식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부 원래부터 지역에 있고 계속 지역에 있어야 할 청년들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자체별로 서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참여했던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자체마다 그 프로그램을 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청년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약간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그렇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장성이라는 키워드 있잖아요. 청년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장성이라는 그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나 내가 운영하는 공간, 내 비즈니스만 보시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나 혹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같이 봐주시면 그 부분을 확장성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발표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기회 혹은 자기가 발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 진도를 쭉 나가버리면 그 부분 때문에 전체 파이나 전체 영역이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눈에 띄었으면 본인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일단 문제가 보이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점이 면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권호상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같이 성장을 시켜나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부에서 청년분들 말씀을 5분을 들었는데요. 서천에서, 남해에서, 의성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공주에서 어떤 분은 유라시아 대륙을 사색하시면서 어떤 분은 지역을 엮어서 지역의 수입을 좀 늘려주시면서 어떤 분은 지역에서 기술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1부는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해 주시는 세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잠깐 들어보세요. 이제 선물 드리려고 그러니까 실시간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실험실 실시간 이벤트인데요. 1부 연사 5분이 계셨어요. 이 5분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제가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본인의 정답하고 이메일을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러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첨해서 몇 분의 상품 보내드릴 텐데요. 5분의 연사분들이 각각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란 땡땡땡이다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5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영상을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2부 시작하기 전까지 나오는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2부에서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